안녕하세요. 그날도 손엔 작은 손수레가 들려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 익숙했던 골목 끝에서 아주 낯선 봉투 하나가 제 삶을 뒤흔들었어요. 제 삶에 있어 큰 사건 내용을 사연 트로트를 통해 전달드립니다. 그 봉투를 열던 날, 저는 제 이름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정명자. 올해 66이에요. 서울 외곽, 재개발 한참 밀려난 동네에 있는 월세 단칸방에서 산 지 벌써 14년이 넘었죠.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내 이름을 몰라요. 그들은 그냥 나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골목으로 나갑니다. 한 손엔 집게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론 바퀴 달린 작은 손수레를 끌며 이른 아침, 아직 식지 않은 공기를 가르며 걷기 시작하죠. 어느 집 앞에 박스가 쌓여 있는지, 어느 가게에서 신문지나 우유팩을 내놓는지 나는 거의 다 꿰고 있어요. 그건 생존을 위한 노하우고 하루를 살아낼 자격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말했죠.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그럴 때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보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슬픔도 한순간은 멈추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폐지 줍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이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루틴이었고 세상과 이어진 끈이었죠. 손수레 끌고 걷는 그 1시간 남짓한 시간이 내가 사람처럼 숨 쉬는 유일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12년 전에 세상을 떴고 아들은 외국에서 연락 한 통 없는 채 살고 있어요. 처음엔 연락을 기다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핸드폰을 일부러 꺼놓고 살았어요. 기다림이란 건 시간도 사람도 갉아먹는 거더군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앞에 놓인 폐지 박스를 줍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그랬죠.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쓰레기를 주워? 그 엄마는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쉿, 그분은 일하시는 거야.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일하시는 거야. 그 말이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준 것 같아서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청소하며 살았고, 밥 지으며 살았고,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그러다 모든 게 끊긴 날, 남은 건 작은 방 하나와 일용직 청소일, 그리고 매일의 폐지 수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손수레 아래 나는 늘 어떤 봉투 하나를 숨겨 다녔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재활용에 넘기지 않았어요. 누렇게 변한 우편 봉투. 10년도 더 된 그 봉투 안엔 아직 뜯지 않은 한 통의 백화점 등기 우편이 들어 있었죠. 그건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걸 열지 않고도 10년을 버텼습니다. 이유요? 글쎄요. 그걸 열면 그 사람과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 우편 봉투를 나는 결국 꺼내게 되었어요. 그날의 시작은 언제나와 똑같았지만 끝은 완전히 달랐죠. 백화점 입구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돌아설까? 그냥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숨어들까? 하지만 손에 쥔 카드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남긴 흔적이라 생각하니 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특유의 향수 냄새와 반짝이는 조명이 나를 삼켰어요. 손님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걸음이었고 나는 그 사이에 작은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몇몇 직원이 나를 흘낏 쳐다보았고 속으로 이런 곳에 왜 오셨지? 하는 눈빛이 느껴졌죠. 바닥에 달라붙은 듯한 내 운동화, 옷깃 끝이 헤어진 외투, 이런 내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무릎이 살짝 떨렸지만
남편이 내 손에 쥐어준 이 마지막 용기를 그냥 흘려보낼 순 없었어요. 백화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나는 손에 쥔 봉투와 카드, 그리고 등기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걸 확인 좀 해주실래요? 직원은 눈을 깜빡이며 받아들고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켰어요. 삑 소리가 나자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마치 화면 너머의 숫자가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했죠.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전을 치며 누군가를 불렀어요. 라운지 담당자 호출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VIP 코드 확인됐습니다. 그 짧은 말이 마치 내 과거 전부를 들춰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말했어요. 정명자 고객님 맞으십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장면에 서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나 같은 사람이 매일 폐지를 줍던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불리우고 이렇게 맞이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 모든 직원들이 조용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누군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나직하게 말했어요. 그분이 드디어 오셨네. 라운지 문이 열리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로 안내되었고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죠.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유자차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 순간이었고 이곳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거라 여겼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 속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은 정말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을까? 그렇게 초라한 이름으로만 불려야 했던 걸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직원이 놓고 간 유자차는 어느새 김이 서려 있었고 나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마치 그 안의 따뜻함이 남편이 남긴 온기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온기를 마셨어요. 입안으로 퍼지는 향과 온도는 눈물겹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조심스럽게 책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멤버십 서비스 안내서였죠.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문장 같았거든요. VIP 전용 문화 공연, 라운지 사전 예약, 기부 연계 서비스, 생일 축하 꽃다발까지 하나하나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세상으로부터 처음으로 대접받았다고 느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나 혼자만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죠. 내가 나를 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이렇게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라운지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직원들은 내 동선을 따라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까지 누군가가 옆에서 동행해 주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비현실 같았죠. 문이 열리고 나는 다시 매장의 밝고 번잡한 조명 속으로 나왔어요. 그 전까진 한없이 작고 투명한 존재였던 내가 단 몇 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떤 젊은 직원이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고객님 정명자님 맞으시죠?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VIP 서비스 전담 부서에서 고객님께 전용 응대 드리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아니, 어리둥절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지? 그저 오래된 봉투 하나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나는 마치 숨겨진 귀빈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안내받은 곳은 8층의 프라이빗 응대실이었어요. 평소엔 VVIP급 고객이 상담받는 공간이라고 했죠. 천장이 높고 커튼은 중환 베이지 톤이었고 향기로운 차와 과일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잠시 뒤 정장을 입은 본사 직원 2명이 들어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님, 정말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멤버십 기록이 2009년부터 자동 갱신되어 유지 중이며 매년 누적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은 채로 전산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사모님 성함은 박영태 회장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요. 해당 등급은 일반 고객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최상위 로얄 블랙 코드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회장님. 아니, 박영태는 내 남편이었고 평생 나와 함께 소소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범했어요. 외식도 자주 안 하고 늘 집에서 국수 삶아 먹는 걸 좋아했고 자주 멍하니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백화점 포인트도 상당히 쌓여 있고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누적 포인트와 함께 VIP 기부 프로그램에도 자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일부 금액을 지정 기부 형태로 활용 가능하며 기념일 프로그램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순간 마음이 붕 떠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내 이름이, 내 존재가 누군가의 시스템 안에서 10년 넘게 잊히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나는 그냥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내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나오면서 백화점 직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고객님, 이 사실을 가족분들께 알리실 예정이신가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굳이요. 누군가의 부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지금은 그냥 저로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카드를 꺼내 오래 바라봤어요. 검정색 바탕에 은빛으로 새겨진 내 이름, 그리고 VIP 마크, 그리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고 지냈던 자존감이라는 게 아주 작게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나는 골목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손에 든 종이백은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은 유난히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누구 하나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나는 분명 달랐어요. 그날 밤 나는 손수레 대신 작은 손거울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죠. 살짝 입술에 색을 넣고 머리를 빗고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어요. 괜찮다. 아직 괜찮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나로 살기로 했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부인이 아닌 정명자라는 이름 하나로. 화장을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울을 보며 입술에 색을 입히고 머리를 가지런히 넘기는 그 시간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느끼게 해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의 얼굴, 내가 여성으로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 작은 거울 속에서 되살아났죠. 그리고 그 감각이야말로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손수레 대신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어제 받은 VIP 카드 하나, 폐지 대신 내 하루를 채울 무언가를 찾아 나선 거죠. 뚜렷한 계획은 없었지만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보고 싶었어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걷던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익숙한 풍경 속에서 문득 낯선 내가 느껴졌어요. 예전에 나는 이 거리를 어떻게 걸었더라. 떠올려보며 나를 다시 그려봤어요. 동네를 걷다 보니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어제와는 조금 달랐어요. 평소엔 눈을 피하던 동네 슈퍼 아줌마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골목길 아파트 관리실 아저씨도 웃으며 말을 붙였어요. 할머님, 어제 백화점 가셨죠? 우리 조카가 그 백화점에서 일해요. 혹시 VIP 라운지 다녀오셨다면서요? 어제 회의 때 직원들이 전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미소 지었죠. 그냥 옛날 남편이 남겨준 카드 하나 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차 한 잔 마시고 왔네요. 그 순간 나는 내 말 속에 숨어 있던 나라는 존재를 느꼈어요. 누군가의 덕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 차를 마시고 대접을 받은 하루. 그건 내 몫이었고 내가 감당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문화센터를 찾았어요. 예전엔 늘 지나치던 곳이었지만 문득 강의 시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년을 위한 자서전 쓰기, 50 라인 댄스, 생활 글쓰기. 나는 조용히 한 강좌를 골라 수강 신청서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명자, 잘 부탁해. 며칠 뒤 첫 수업날 나는 분홍빛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나섰어요. 아직 낡은 신발이었지만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어요. 새로 산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강의실엔 나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고 누군가는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처음 오셨죠? 우리 반 따뜻해요. 잘 오셨어요. 그 인사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써볼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펜을 들었어요. 종이는 하얗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나는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은 정명자입니다. 올해 66이고요. 폐지를 주우며 살았고 이제부터는 글을 씁니다. 눈앞 종이에 한 글자씩 새겨지는 내 이름, 그 아래 써내려간 인생의 조각들이 내 존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남이 써주는 전기문이 아니라 내가 쓰는 내 삶의 증거였어요.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기억들이 마치 숨겨두었던 내 안의 온기를 하나하나 다시 깨우는 듯했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화센터 로비에 붙은 작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 에세이 공모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온 이야기. 나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제목을 적었어요. 내 이름은 정명자입니다. 이름을 쓰는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백화점 VIP 카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증명해주는 이름. 비로소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사는 거구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느낌.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 덕분이었어요. 10년 넘게 한 봉투에 담긴 마음이 내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죠. 나는 아직도 매일 폐지를 줍는 동네 어르신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 안엔 고운 이름과 뜨거운 기억,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읽히게 될 날이 오겠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그 봉투를 꺼냈다. 이미 뜯어본 봉투였지만 그 안에 남편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를 또다시 펼쳐보았다. 명자야, 당신은 어디서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다.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지난 7년을 버텨온 시간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오래된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있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던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비 오는 거리를 걷던 날, 그의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지나던 그 수많은 날들이 빛바랜 사진 속에 조용히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남편이 내게 했던 말들과 그가 보여준 조용한 배려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서툴렀다. 하지만 그는 늘 실천으로 보여주던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말없이 밥상에 올려주던 것, 여름이면 물수건을 준비해두던 것, 겨울이면 내가 나가기 전에 조용히 장갑을 챙겨주던 것, 그런 사소한 일들 속에 그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 이 VIP 카드도 그런 마음의 연장선이었을 것이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 미리 준비해둔 자존감의 증표.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 내가 무심코 흘려보낸 순간들, 이제야 깨닫는 그의 깊은 마음, 작은 노트 한 귀퉁이에 써내려가는 글씨들이 어느새 내 감정을 담아주는 그릇이 되었다. 여보, 나 오늘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게 그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글을 쓰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왜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마음을 그땐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쓰디쓰게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지 않게 그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야 더 많이 사랑을 느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문화센터 수업에서 삶의 전환점을 주제로 글을 쓰라는 과제가 나왔다. 나는 고민 끝에 봉투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내게 그 봉투는 단순한 우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회복이었고 다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펜을 들었다. 쓰는 일이 이렇게 고된 줄 몰랐지만 동시에 이렇게 치유가 되는 줄도 몰랐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은 시간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남편에게 또 한 번 고마워졌다. 그는 떠난 후에도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을,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글을 제출한 다음 주 문화센터 강사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정명자 어르신, 이번 주 에세이 선정작으로 뽑히셨어요. 발표는 없지만 전시회 때 전시될 거예요. 축하드려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읽고 감동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나를 위한 기록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게 또 하나의 따뜻한 기적으로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요. 당신이 남긴 마음으로.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노인이 나를 보며 말했다. 요즘은 왜 손수레 안 끌고 다니셔? 다른 일 시작하셨나 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글을 쓰고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던 옆 가게 아주머니가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웃었다.
예전 같으면 별일 없어요라고 넘겼을 말에 이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좋은 일이 많아요. 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때부터였을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변한 걸 그들도 알아봤던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을까? 어떤 아이는 내게 다가와 인사를 했고, 젊은 부부는 슈퍼 앞에서 인사를 나누며 음료수를 건넸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직 드물었지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은 분명히 느껴졌다. 문화센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강사님은 나를 정명자 작가님이라 불렀고, 함께 수업을 듣던 사람들은 내 글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시작한 글 한 줄이 다른 이들의 기억을 깨우는 도화선이 된 것 같았다. 그 글에서 봉투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는 표현, 정말 울컥했어요. 한 수강생이 그렇게 말하자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내 속에서 길어올린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내 존재감을 증명해주는 듯했다. 어느 날 문화센터 로비 게시판에 지역 문예지 특별 모집 포스터가 붙었다. 나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제목을 적었다. 내 이름으로 걷는 길. 그 글은 나의 인생 두 번째 봉투였다. 첫 번째는 남편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내가 나를 위해 꺼내든 마음이었다. 글을 쓰며 나는 삶을 다시 걸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장터를 걷던 기억, 첫 월급날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 2마리, 아들과 싸운 뒤 홀로 남겨진 적막한 거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작은 메모. 그 모든 순간들이 글 속에 녹아들었다. 글을 쓰다 보니 문득 내가 살아온 인생이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왔다는 걸 깨달았다. 아줌마, 엄마, 여보, 어르신 모두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붙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써내려간 글은 처음으로 나 스스로를 정명자라고 불러준 순간이었다. 그날 문화센터를 나서며 나는 오래된 서점을 찾았다. 누군가가 쓰고 남긴 문장들이 가득한 공간, 책 한 권을 펼쳐드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언젠가 내 글도 누군가의 책 속에 남겨질 수 있을까? 며칠 뒤 문예지 편집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 글이 실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웃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게 따뜻해졌고 내 존재가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그 글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젠 나를 위해 걸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걷는다. 손에 수레 대신 작은 가방을 들고 마음엔 남편의 사랑을 품고 내가 지나가는 길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내 안의 길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이 지나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시장 한쪽 구석, 내가 자주 가는 작은 국밥집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명자 씨, 이번에 글이 잡지에 실렸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은 글이에요. 하지만 제겐 큰 한 걸음이었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게 진짜 큰 거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큰 변화는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리고 그 생각을 용기 내어 글로 쓰는 것, 말로 꺼내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자기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금 당당히 걷고 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다. 그날따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부드럽고 말랑했다. 나는 작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집 앞 나무 아래에선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담벼락 틈에선 민들레가 고요히 피어나 있었다. 늘 지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제는 내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모든 시간의 증거였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 오늘도 나와 함께 걷고 있죠? 그날 오후,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낭독회가 열렸다.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글을 읽게 되었다. 강단 앞, 작은 마이크 하나와 30개쯤 되는 의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들고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명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중 봉투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는 글을 읽어보려 합니다. 낭독이 시작되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글을 쓸 때보다 소리 내어 읽는 순간 더 깊이 내 감정이 느껴졌다. 중간중간 숨이 막혀 멈추기도 했고 몇 번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뻔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려줬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낭독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그 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냈거든요. 오늘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 옮기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게 나를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었다. 며칠 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작은 도서관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도왔고 나는 그곳에서 내 이름으로 된 첫 글이 인쇄된 소책자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내게 말했다. 할머니, 글 진짜 멋있어요. 나는 웃었다. 그동안 할머니라는 호칭이 조금은 낯설고 무거웠는데 그날은 따뜻하게 들렸다. 이제 나는 단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정명자라는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봉투를 꺼냈다. 이제는 달코해진, 하지만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 그 봉투.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글 한 줄을 써 붙였다. 나를 다시 걸어가게 한 사랑. 그날 밤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남편에게. 아니, 이제는 내 삶의 또 다른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여보, 당신이 내게 남긴 건 돈도 카드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게 남긴 건 존엄이었고 자신을 잊지 말라는 약속이었어요. 덕분에 나 많이 울고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이 걸었어요. 앞으로도 걸을게요. 나답게, 내 이름으로. 나는 편지를 접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은 그쳤고 어스름한 저녁 햇살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고요하게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클래식이었다. 나는 라디오 소리를 따라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사람과 나눈 침묵 속의 대화를 떠올렸다. 당신 덕분에 내 이름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 조용히 섰다. 끝이란 말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제 삶을 다시 걸어가게 했어요. 이제는 손수레 대신 작은 가방을 들고 제 이름으로 걷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명자라는 이름 하나로요.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법이죠. 사랑으로, 그리고 나답게.